예, 인문학 첫걸음 7주입니다. 7주는 어디 봅시다. 7주 수업을 하는데 지난번에 6주 차 때 설명을 좀 한 바 있습니다. 6주는 한말의 혼란과 지식인의 대응, 이런 제목으로 매천황연, 매천황연을 중심에 놓고 한말의 내우 외환,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식인의 대응이랄까 태도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이런 것을 6주차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7주차는 루쉔, 현대 중국의 아버지, 현대 중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루신의 아큐정전을 읽으면서 서구 세력의 동양 침탈의 역사, 그리고 그에 대한 중국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살피고 있는 루신의 이 소설을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역사는 무엇인가 공부를 했죠. 그리고 6주에는 이제 우리 한국의 근대 역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7주차에는 이제 중국의 근대 역사에 대한 대응,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강의기획서 6주에 하기로 되어 있던 인간 본성에 관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 이것은 8주차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이렇게 그 순서를 좀 바꿔서 재배열하기로 6주차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8주차 인간 본성에 관한 동양의 전통적 사유, 이 강의는 지난 학기 비대면으로 어, 이루어졌던 명작 고전 읽기, 우리 목포해양대학교의 교양 과목인 명작 고전 읽기 8주차에 수업했던 또 내용이어서 어, 그 지난번에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단톡방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하겠습니다마는, 8주차는 그 강의 영상 그대로 있어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활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8주차에는 중간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3월 하순 됐는데 뭐 50만 명이 넘어서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그래서 그 뉴스를 보니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동안에 누적 확진자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20%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목포해양대학교도 일단 8주차까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기로 2주차부터 해서 네, 수업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주차는 이제 일단 8주차에는 뭐 교수의 재량에 따라서 되면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러 왔는데,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하니까 다 또 고향에 집에 돌아가 있을 것인데 중간 시험을 본다고 학교로 부를 수는 없어서 8주차의 중간 시험은 과제물로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2주차던가요? 리포트 작성법 특강도 해준 바 있고 그렇습니다. 단톡방에 그걸 다시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리포트를 쓸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지 다시 확인하면서, 이제 중간시험 대체 과제 리포트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7주, 7주는 루신의 아큐정전을 1차시 50분, 2차시 50분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7주차 만들면 8주차는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일단 8주차까지. 그다음에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8주차도 여러분 강의 영상 듣고 수업에 참여해야 됩니다. 출석이 또 자동으로 체크되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죠. 자, 실주 1차 시 아큐정전입니다. 아큐정전. 루시는 어떤 사람인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본래 외국 사람의 그 이름을 또 그다음에 지명을 그 나라의 이제 그 음차에 맞게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이제 하나의 뭐 원칙이고, 그래서 마오쩌둥. 예. 지금 내 얼굴이 화면에 이렇게 까맣게 나오는지 여러분이 보기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조금 나아졌나요? 왜 이렇게 그 카메라가 밝게 나오지 않고 까맣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조명이 뭔가 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자, 그런데 뭐 하여튼 뭐 크게 나 혼자만 신경 쓰나 모르겠네. 자, 여러분은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원래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남은 뭐 특별히 신경 쓰지 않을 텐데, 우리가 이제 밖에 외출할 때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을 해서 그 이제 좀 깔끔하게 또 자신의 어떤 개성에 맞는 그런 어떤 뭐 차림을 하려고 하는데, 나도 여간 계속 신경을 씁니다. 내가 보는 이 그 카메라 앞에서의 내 얼굴이 지금 조명의 어떤 영향 때문에 까맣게 비치니까 그렇긴 합니다. 자, 하여튼 집중, 내가 그 좀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어서 그 부분에 집중이 좀 안 되고 그랬는데, 자, 작가 루센, 인문학 첫걸음 7주 역사와 관련해서 공부를 합니다. 중국의 근대 역사. 그런데 이제 그 루신의 그 대단히 중요한 루신의 대표적이고 중국 현대 문학의 대표적인 아큐정전을 읽으면서 중국의 근대 역사의 한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마오쩌둥은 루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사상가요, 혁명가다. 그리고 또한 중국 문학의 아버지다. 어떤 작가에게 이 정도의 찬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드물죠. 드물어요. 우리 한국의 작가에게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이런 어떤 그 영예를, 뭐 상찬 높게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이 없어요, 사실은. 음. 자, 루센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제 루시는 이렇게 중국의 현대 문학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작가죠. 한국의 경우에는 그 춘원 이광수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한말 조선이 망하고 일본으로 식민 지배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 시기에, 좀 정확하게 말하면 1910년대 이렇게 일제 강점기 초기에 이제 무정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발표를 합니다. 무정. 이게 이제 이광수의 출세작이면서 이 무정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은 한국의 최초의 근대적 장편 소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경우에 현대문학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작가를 춘원 이광수, 그리고 그의 장편 소설인 무정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춘원 이광수는 이제 친일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작가 대부분이 친일 작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시인처럼 이렇게 그 어떤 영예로운 그런 규정을 하지 못하죠.
한국의 작가들에게는 민족사적 비극입니다. 하여튼 루시는 중국 현대문학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작가입니다. 중국 문화혁명의 지도자로 중국 현대사상계를 이끈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칠판이 지금 마땅치 않아서 내가 쓰질 못하니까 여러분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는데, 한국의 경우에 한말의 그 지난 시간에 이제 한말의 정세, 그다음에 몇전 황현의 대응 이런 거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 이제 그런 한말, 그다음에 일제강점기로 접어드는 이제 그런 시기를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제 그 개화 계몽기, 과도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화 계몽기. 그러니까 지금 이 루시인이 살던 이 시대와 거의 비슷하죠. 왜냐하면 그 중국이, 그러니까 서구 세력이, 그 서세 동점, 오늘 주제가 7주차 주제가 그거잖아요. 서양 세력이 동양을 지배하려고 하는, 여기서 동양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의 대표성을 갖고 있죠. 동양을 지배하려는 그런 야망을 갖고 이제 뭐 프랑스, 네덜란드, 뭐 영국, 미국 이런 서구 세력들이 이제 중국의 중국에서, 일본도 마찬가지 힘을 기른, 동양에서는 최초로 이제 근대적인 개화를 해서 힘을 기른 일본이 또 제국주의 세력으로서 이렇게 자웅을 겨루고 그런 시기입니다. 중국을 차지하기 위한. 그때 바로 이제 중국은 뭐 어쨌든 워낙 그, 큰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우리처럼 망해버리는 않죠. 어느 한 나라의 그 국권을 상실하고 식민 지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치욕을 겪지는 않죠, 중국은. 음. 우리는 이제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게 나라를 뺏겨버렸고, 대신 중국은 이제 뭐 영국에다가 홍콩을 100년 동안 일단 뺏겼다가 최근에 뭐 이렇게 다시 반환을 받았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이권을 서구 열강이 이렇게 뭐 많이 나눠서 차지하는 이제 그런 상태. 어쨌든 중국의 이런 그 어떤 동, 서세 동점, 서양 세력이 이제 동양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와 우리가 비슷하죠. 그 시기니까, 같은 시기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 6주차에는 바로 그렇게 한말의 어떤 정세 속에서 우리의 이제 지식인의 대응이 뭐였는가를 몇천 황현을 통해서 읽어봤던 것이고, 7주차는 중국에서 그런 비슷한 시기에 그런 어떤 내부의 혼란과 또 외부의 어떤 침략 세력들에 맞서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루시는 이 소설 악큐정전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다시 이야기지만 루시는 중국 현대 문학의 출발점으로 여겨지는 작가입니다. 중국 문화혁명의 지도자로 중국 현대 사상계를 이끈 인물이죠. 마오쩌둥을 위한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평가되고, 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그 한국의 어떤 사상계를 이끈 그 한말에서 일제강점기로 접어드는 이제 개화 계몽기 때 6.1준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인물이 그 어떤 개화 개화 세력의 어떤 그런 개화파 인사들의 사상적 은사의 역할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춘원 이광수가 이 중국에는 루이슨이 있다면 한국에는 춘원 이광수가 있다고는 할 것인데, 춘원 이광수의 또 사상의 은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육일준,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루신에 대응하는 한국의 근대 초기의 어떤 사상의 은사, 사상의 개화 세력들에게 사상의 은사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제 칠판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다 그것까지 적어가면서
지금 이게 PPT 자료이기 때문에 PDF 같으면 이제 메모도 하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이 슬라이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안 되고, 글씨를 쓸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좀 답답하겠다 싶어가지고 생략을 좀 많이 하고, 만들어 놓은 슬라이드 자료 위주로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한다고 다 이제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은 좀 답답하게 살 거니까. 자, 하여튼 지금 루신이 어떤 인물인가를 조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루신이 아니고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을 이제 그 세운 중국의 국부라고 말할 수 있죠. 예. 이 사람이 이제 루신입니다. 루신. 한자는 노신 이렇게 되는데,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중국어 발음대로 하면 루신. 예, 루신. 아, 루시는 왜 또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문학 작품이라든가 어떤 뭐 또 역사 공부를 할 때도 어떤 인물이, 어떤 철학 사상, 그다음에 어떤 작가가 그의 작품을 이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읽잖아요. 그걸 읽을 때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철학 사상가들 어떤 철학이라든가 작가들의 어떤 문학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작가나 그 철학 사상가가 살았던 당대의 사회 역사적 어떤 맥락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선 이해하는 게 매우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루신의 이제 아큐정전은 뭐 2차 시에 들어가서도 1차 시 말미, 2차 시에 충분히 할 거니까, 그래서 어, 아큐정전을 아큐정전의 내용은 뭐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의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 작가가 살았던 당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자, 루시는 지주 집안에서 태어나서 유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아주 어렸을 때, 뭐 13세, 우리 같으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는 그런 시기죠. 그때 가정의 중심이자 경제적 지주였던 할아버지가 체포, 투옥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친지가 관리 시험을 치를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시험관에게 뇌물을 건넸다. 뇌물을 건넸다. 이런 혐의로, 그러니까 부패 혐의로 체포, 투옥됩니다. 이때는 이제 청나라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 말, 조선이 이제 조선이 나중에 고종 황제가 러시아 그 공사관에 1년 동안 이제 뭐 숨어 있다가 다시 아관 파천 다시 이제 돌아오죠. 뭐 경복궁 돌아옵니까? 그래서 돌아오면서 나라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그다음에 왕에서 이제 황제로 높여 부르는 거죠. 대한제국, 그래서 한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뭐 대한제국의 말기 한말. 예. 이때 그러니까 이제 루신이 이 시기는 청나라 말기입니다. 청나라 말기. 청나라 말기에 이제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청조가 이제 무너지고, 그 신의 혁명과 함께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모택동, 아까 마오쩌둥, 모택동, 이제 한자가 그대로 읽으면 모택동이고, 마오쩌둥을 지도자로 하는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죠, 중국에서. 그래서 중국 대륙, 그다음에 이제 장개석과 또 이렇게 맞서서, 원래는 장개석 그 군벌이 워낙 그 강한 어떤 그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공산주의 세력이 아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이 마오쩌둥의 지도로 그 되면 장개석, 이런 그 세력을 우리가 대만으로 지금 부르는 타이베이로 좀 몰아냅니다. 그리고 중국 대륙을 이제 중국 그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로 이제 국가를,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는 거죠. 예. 음. 어,
그죠. 이제 이해되죠. 루신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는 것을. 하여튼,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유복한 가정이었지만, 그 집안의 이제 어떤 중심이었던 할아버지가 부패 혐의로 체포 투옥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집안이 몰락하는 거죠. 그래서 루신의 가족만이 이제 미리 외삼촌 집으로 피해서 가까스로 화를 면했고,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팔아서 가세가 완전히 기운 겁니다. 그래서 루신이 16살 때 이제 아버지마저 그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화병과 뭐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경제적 빈곤 상태 때문에 이제 그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루신의 그 가문은 완전히 이제 몰락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죠. 그 루신이 난징에 있을 동안에 읽은 책 중에서 특히 그의 그 어떤 그 상당히 영향을 준 소설 책이 뭐 이를테면 천연론, 그러니까 토마스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를 발췌 번역하면서 군데군데 그 옌프라고 하는 이제 이 저자가 이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삽입한 천연론 이런 이 책을 되면 루시는 굉장히 좀 흥미있고 의미 있게 이렇게 여러 번 읽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소위 진화론을 접하게 되는 거죠. 진화론. 굉장히 신선한 자극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11주 차에 할 겁니다. 뭐 중간고사 이후는 이제 다시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서 강의실에서 만나게 될지 아니면 지금 3월 하순 나는 지금 미리미리 지금 수업 영상을 부지런히 날마다 더 미리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주차 수업 영상을 만드는 시기는 3월 지금 하순입니다. 이때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서 내 생각에는 뭐 8주차가 지금 4월 말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게 대면 수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대면 수업이든 비대면 수업이든 11주차에 이 다윈의 되면 진화론과 관련된 공부를 할 겁니다. 이 진화론이 또 어떻게 그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때 공부를 할 겁니다. 하여튼 루시는 이제 그 찰스 다윈이 쓴 책이 종의 기원인데 이때는 그 종의 기원이 그대로 그 번역되지는 않고 어, 이제 토마스 헉슬리가 우리가 4주차에 공부했죠. 강의에서 보니까 헉슬리 소설 영국의 올더스 헉슬, 여기는 또 토마스 헉슬리군요. 우리가 4주차 공부한 헉슬리는 올더스 헉슬리, 영국의 작가. 그래서 소설 멋진 신세계 살펴봤네요. 근데 여기는 또 토마스 헉슬리가 쓴 진화와 윤리를 발췌 번역했던 앤프의 천연론을 루신이 즐겨 읽었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 진화와 관련된 것은 우리가 11조차에 그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때 공부할 겁니다. 자, 이제 일단 자연 선택, 왜 이제 루신이 이 시기에 청나라 말기에 매우 어지러운 어떤 그 정세 속에서 이 책을 읽고 신선한 충격과 함께 깊이 있게 긍정적으로 보았느냐. 결국 이제 이걸 통해서 루신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이제 끼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책을.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지금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윈의 종의 기원의 내용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때까지 서구 세계의 어떤 그
이데올로기는 이제 중세의 그 가톨릭 중심의 신 중심의 세계관이고, 그건 이제 만물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은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설이 만물의 어떤 생성 기원론의 어떤 중요한, 거의 유일한 그런 어떤 설명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을 통해서 생물 개체가, 어떤 개체가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 섬에 가서 이제 새 부리를 보고 확인해서 그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결국은 어, 그 어떤 생물 개체가, 종이 그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개체는 살아남고, 그게 적자생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체는 퇴화해서 소멸하고 만다. 이게 이제 자연 선택, 적자생존이,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루시는 이 그 진화론의 어떤 법칙성이 국제사회 속에서 일테면 서세 동점의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에도, 자신의 나라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청나라 말기에 서세 동점의 그런 그 내부의 혼란과 함께 서구 세력이 중국 대륙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그 어려운 시기에 있는 상황에서 적자생존 자연선택이라고는 생물 종의 진화에 관한 다윈의 이론을 지금 어쩌면 이렇게 냉혹한 국제 질서, 그 국제 정치 질서에서도 유사한 어떤 내용이 있구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개체는 퇴화해서 소멸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객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적응을,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면 중국은 이제 서구 세력에 무릎을 꿇고 또 나라를 뺏긴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으란, 그 말로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당시 중국의 혁명을 이제 새로운, 이게 이제 신의 혁명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그 대오각성에서, 중국 인민들이 대오각성하고, 그래서 중국의 체제 자체를 뭔가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래서 강한 그 국가가 되지 않으면 음,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런 그 생각들이, 이,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그 중국 사람들, 청나라 말기 중국 사람들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큐 정전이라고는 소설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어떤 상황을 우려하고 또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쇠퇴를 상징하는 봉건적 전근대적인 의식 구조를 집요하게 이제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낡은 어떤 사고 방식, 인습, 제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깨부수고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 중국은 이 밀려드는 서양 세력에게, 저 아시아, 저 아프리카 그랬던 것처럼, 아프리카 그 넓은 대륙이 서구 여러 제국주의 세력에게 이렇게 분할 점령, 식민 지배의 그런 노예 상태로 떨어졌던 것처럼 중국도 그럴 운명에 놓였다라고 루시는 인식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경우는 계속 이제 내가 그 더, 춘원 이광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춘원 이광수도 굉장히 천재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려서 어쨌든 이제 연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서 고아가 됩니다. 예, 고아가 되는데 그래서 이 준원 이광수를 누가 이제 거두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돌봐주냐면 당시에 이제 보부상 단체인 보부상이 뭔지 아시죠? 여러 장터로 이렇게 장터 그때는 이제 조선시대는 5일장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흔적이 좀 어떤 남아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5일장 그 읍내 시골의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뭔가 물건을 팔았던 그 상인들 보부상인들의 소위 전국 조직 연합 조직이 일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진회는 친일파적인 색깔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사 이제 뭐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지배체제가 이를테면 뭐 지배체제가 또는 뭐 정권이 같은 얘기겠죠. 그 성격이 뭐 관계없이 자신들의 어떤 비즈니스적 이해관계에 이렇게 연결되면 음, 그 어떤 체제에 순응하고 지지하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말의 이 보부상 단체 일진회는 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침략해서 식민 지배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체제에 뭐 저항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일진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정독부 정치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소위 자신들의 어떤 상업 활동이 어떤 편의를 이제 제공받을 수 있겠고 이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영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춘원 이광수를 이 일진회가 거둬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제 그런데 춘원 이광수가 바로 이 루신과 같이 이제 이 조선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친일파라고 부르는 정치인들 말고 소위 친일 작가들의 많은 경우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친일을 한 게 아니라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국권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어떤 어,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개화, 계몽주의자로서 조선이 왜 망했는가, 어떻게 하면 국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논설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그다음에 소설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강연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활동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얘기를 깊게 할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시간이 어쨌든 춘원 이광수도 이 루신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춘원 이광수는 조선이 왜 망했느냐와 관련해서 어떤 봉건적인 낡은 인습 버려야 될 것.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를 이어서 선대로부터 후대에게, 그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의 후속 세대에게 물려줄 만한,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받을 만한 그런 어떤 긍정적인 뭐 관습이나 제도나 풍습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인습은 뭐냐? 낡은 것, 오늘날의 시대는 맞지 않은 것, 버려야 될 것들, 혁파해야 될 것들을 이제 인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춘원 이광수는 조선이 왜 망했느냐와 관련해서 그런 이제 어떤 봉건적인 낡은 어떤 인습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춘원 이광수는 이제 조혼풍습 타파 이걸 내 겁니다. 조혼 일찍 결혼하는 풍토. 그러니까 조혼풍습은 언제 생겼습니까, 여러분? 고려시대 때 생긴 겁니다. 몽골이 쳐들어와서 14세기 중엽에 이제 고려를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
강화도에서 진도로 그다음에 제주도로 산별초군이 약 3년간 저항을 하지만 결국은 여몽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고려 조정은 몽골의 그 속국이 되다시피 하죠. 그럴 그때 몽골은 이제 그 조선의 여성들을 이제 곡물로 그걸 공여라고 합니다. 공여 여러 가지 특산물과 함께 처녀들을 바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어린 그러니까 이제 딸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걸 조혼이라고 하죠. 조혼. 조혼 이제 그런 것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혼은 이광수가 보기에 조혼이 왜 문제입니까?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내 결혼을 내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들이 이렇게 서로 사돈을 맺고 해주는 거 이것은 이건 미개한 그런 그 어떤 풍습이다라고 본 겁니다. 바로 그 좋은 풍습을 대표로 하는 이런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광수는 매섭게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뭘로 자유연애, 자유연애. 그래서 신원 이광수는 문명개화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광수의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 한국의 이광수의 무정은 자유연애를 사실은 주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시인과 준원 이광수를. 근데 이제 루시는 이 소위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해서 루시는 중국 지금까지도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가 이렇게 체제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루시는 바로 그런 중국의 이제 공산주의 혁명의 어떤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함께 그런 운동에 이제 헌신했고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공산주의 체제로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하고 공산주의 체제 국가가 수립되고 공산주의 체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기 때문에 루시는 중국에서 중국 현대 문학의 아버지다라고 추앙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광수 같은 경우 뭐 최남선도 그렇고 많은 그런 그 작가들이 이렇게 루신처럼 망해가는 또는 망해버린 조선에 대해서 자기 나라잖아요. 조국인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왜 망했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국권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그 압도적인 어떤 폭력성 그다음에 그 힘 이런 것에 이제 압도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형태로 또 회유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친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분은 그겁니다. 조국을 위한 친일이다. 이렇게 당장에 지금 우리가 무장 저항 운동을 그 투쟁을 통해서 나를 되찾을 힘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서 이제 국권을 회복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준비론입니다. 준비론.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광수는 교육을 통해서 힘을 길러서 국권을 회복하자. 근데 언제 국권을 그 힘을 기릅니까? 이 총독부 제국주의자들이 갈수록 조선적인 모든 것을 절멸 상태로 몰아넣잖아요. 학교에서 한국어, 조선어 교육도 못하게 하고 성씨도 바꾸게 하고 이런 이제 폭력적으로 조선적인 것을 말살시키고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이 뭐 하나다 이렇게 강제로 통일화하는 그런 작업을 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광수류의 그 준비론 교육을 통해서 힘을 길러서 국권을 되찾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허망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다시 도시는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하고 공산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을 하고 지금까지 그 체제가 이어져 오기 때문에 루시는 중국에서 중국 현대 문학의 아버지다라고 추앙을 받는 거고 신원 이광수 같은 경우는 루신과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지식인 작가로였지만 결국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조선이 강제로 식민 지배를 당해버렸잖아요. 나라가
망해버린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친일하는 것이고 친일로 이제 경사되는 거고 그다음에 친일 작가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친일 작가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도무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나중에 30년대, 40년대, 30년대 내내 40년대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소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잖아요, 일본이. 그럴 때 천안 2공사와 같은 이런 대중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요, 일본 그 천황의 그 신민들이요, 이 전쟁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전쟁에 내몰잖아요. 그것이 신민의 당연한 어떤 책무다라고 이렇게 선전선동의 도구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용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이제 한국 현대사의 근현대사의 근대사의 비극인 겁니다. 이게 이제 루신과 이광수의 차이가 거기서 생기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루시는 이제 자, 이제 루시의 말을 조금 줄여볼까요? 그 다음에 신의 혁명. 자, 1911년에, 이제 11년에 그 후베이성 우창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신의 혁명. 그러니까 신의 혁명은 청나라 체제가 이제 막을 내리는 매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런 혁명의 기운이 퍼져나가서 여러 이제 중국은 워낙 이 국토가 광대하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여러 지역에 그 성이죠, 성. 무슨 성, 광동성 뭐 이렇게 그 여러 지역에 있는 이제 청나라의 지배 기구가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제 그걸 대체합니까? 신의 혁명, 낡은 청나라의 그런 그 어떤 체제를 대체하는 그런 새로운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는 혁명 세력이 이제 그 권력을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일정하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칫하면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하겠죠. 그래서 루신도 보면은 이제 어떤 학교 교장에 임명되었다가 그의 학생 중 하나가 이제 이 어떤 그 소위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를 비판하는 신문을 이제 그 신문에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그 교내 학생 회보에 뭐 그 지역의 행정 책임자를 비난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글을 쓴 본인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하겠지만 그다음 신문사 주필이라든가 또 교장까지 다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루시는 또 그런 이유로 학교를 그만둡니다. 자칫 잡혀가거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신의 혁명. 예. 신의 혁명을 이제 신의 혁명의 지도자는 수논, 한자로 손문이라고 합니다. 손문. 앞에서 봤던 이제 이 마오쩌둥은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 혁명은 나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신의 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신의 혁명이 이제 그 낡은 청나라의 그 어떤 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이제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운동이 이제 음? 이 신의 혁명입니다. 알겠죠? 공산주의 그 운동은 이 이후에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손문, 예, 신의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흐름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 손문, 아까 얘기했던 수논, 이제 한자 읽으면 손문, 본래 그 발음대로 하면 수논을 대총통을 하는 이제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근데 아까
마오쩌둥은 나중에 공산주의 혁명을 성공해서 어, 국가를 수립하죠. 공산주의 국가를. 그 국가 이름이 뭡니까? 중화인민공화국. 그렇죠? 여기는 중화민국 임시정부. 청나라가 멸망하고 2000년간 지속된 그 전제 정치가 이제 막을 내립니다. 신의 혁명의 성공으로. 근데 이 혁명은 좀 불완전한 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완성이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혁명군이 중국 전역을 휩쓸고 있을 당시 청조정은 더 이상 이들에게 맞설 힘이 없었고, 그래서 북양 대신 위안스카이에게 이제 그 혁명군에 맞서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아마 그쪽일 거예요. 지역이 그 북양 대신 위안스카이가 이 그 청조정은 이제 몰락해가는 청조정이 북양 대신 군벌입니다. 군대를 지역 군사령관, 이를테면 위안스카이에게 이 혁명 세력과 맞서도록 이제 그 맡겼는데, 위안스카이는 이제 정세를 보니까 그 이 신의 혁명군에 맞서면 승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손문을 지도자로 하는 신의 혁명군 혁명 세력과 일정의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손문이 그 순원이 이 위안스카이가 이제 북양 대신 상당하게 군벌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일정하게 뭔가 그 타협을 하지 않으면 이제 또 엄청난 어떤 그 중국 전쟁, 중국 전역이 또 엄청난 어떤 그 전쟁 상황으로 그 번질 것을 염려해서 그럼 당신이 총통을 해라라고 순원이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안스카이가 북양 대신 위안스카이가 총통이 되죠. 어, 그러니까 권력이 위안스카이 중심의 구관료에게 다시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혁명 세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신의 혁명을 미완성의 혁명, 뭐 1차 혁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15년에 3차 혁명을 통해서 중국의 황제 체제가 완전히 종식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이 위안스카이가, 다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고자 하는 그런 헛된 욕심을 또 이제 그 뭐 갖게 되고, 이런 이제 그 대혼란이 계속 됩니다. 계속 되는데, 하여튼 이제 그 시기에 아까 교장직도 그만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국내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순호는 이제 조용히 사실 몸을 숨기고 글을 쓰거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래된 탁본을 모아서 그걸 베껴 쓰거나 오래된 소설집을 교정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음. 그러니까 혁명 후의 정치적 불안과 공포 분위기를 잊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생명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외형적으로 어떻든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변하지 않았다. 이 청조가 몰락하고 이제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어떤 체제가 들어섰고, 그러나 이제 위안스카이가 다시 총통이 되고 황제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갖고 있고, 이런 이제 그 어떤 혼란, 2차, 3차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이제 순호는 아니 그 류씨는 이제 절망 상태를 느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혁명 후에 신의 혁명 후에 실권자가 된, 그래서 청조를 배반한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 총통이 되고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을 부어 이렇게 자신 황제가 되겠다. 이런 이제 어떤 상황. 음. 위안스카이 원세계, 한자로 원세계 위안스카이. 황제처럼 보입니까? 이렇게 입고 다니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신의 혁명 이후에 중화민국을 건국했던 손문, 수논. 이 사람이 그 좀 이제 이 위안스카이가 어떤 군사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제 이산으로 물러나고 총통을
제안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예 그걸 넘어서서 황제가 되고자 그걸 다시 복권을 꿈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차, 3차 혁명을 통해서 이제 위안스카이를 밀어냈겠죠. 그래서 이제 손문을 지도자로 하는 중화민국이 건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 흐름이 중국 현대사, 예,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아까 그 조금 더 이제 여러분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그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여기 마오쩌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해혁명을 통해서 청조가 무너지고 수노를 지도자로 하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위안스카이가 총통을 맡았다가 황제가 되고자 하는 어떤 야망을 꿈꿨다. 근데 2차, 3차 신혁명을 통해서 위안스카이 세력이 또 이제 물러갔다, 소멸했다. 요 얘기. 그래서 수노를 지도자로 하는 중화민국, 새로운 이제 국가가 성립됐다. 그까지 계속 확인했죠. 우리가 1시간 가까이.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모택동, 마오쩌둥을 이제 지도자로 하는 이런 공산주의 세력이 시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제 소위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이 정부가 맞서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고 결국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중국 대륙에 그런 정부를 만드는 거죠. 중화인민공화국.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주차에 공부하고 있는 이 루시는 바로 그 아까 뒤에 내가 설명했습니다. 자료. 중국 문화혁명의 지도자로 중국 현대 사상계를 이끌었고, 그다음에 이 마오쩌둥을 위한 사상적, 그러니까 중국 공산주의 혁명의 어떤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국가적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이게 이제 손문이 살던, 그러니까 손문이 아니 자꾸 루슨이 살았던 그 청조에서 신해혁명,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에 중국의 현대사를 좀 일괄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이제 2차 시에는 이 루신의 아퀴정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런 배경을 통해서 루신이 당대 중국을 어떻게 파악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이제 2차 시에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문학 참고로 7주죠. 7주가 아니라 7주 1차 시험까지 일단 하겠습니다.